삼성전자공학회 공준진 명예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뜻깊은 키스텝 수요 포럼에 저를 주제 발표자로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스크린이 내려오는 동안 잠시 기다리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간 협력 방안 모색인데요. 보시다시피 저는 작년에 대한전자학회 회장을 했었고 현재는 삼성전자에 근무하고 있는데 한 33년째 반도체 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삼성전자에서 파운드리 사업부만 못 가보고 사실 메모리 사업, 시스템 LSA 사업부도 못 가보긴 했는데 제가 주로 했던 것은 에이직 디자인을 많이 했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스페시픽 인터레디 서큐트라고 해서. 그리고 최근 한 15년 동안은 메모리 사업부에 가서 통신 시스템에 사용되는 알고리즘들을 메모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틀기 위한 그런 일들을 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했던 일들이 여기 보면 뭐 어쩌고저쩌고 알고리즘, 뭐 디자인 이렇게 돼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통신과 반도체는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지만 통신에 사용하던 많은 기술들이 반도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많이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메모리의 접착. 실제로 보면 메모리와 통신은 별로 상관없을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스템 반도체는 특별히 통신 시스템 관련된 알고리즘들이 많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분야에서 세계 최고라고 얘기하긴 힘들지만 제가 만들어온 팀들은 세계 최고라고 자부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는 반도체 메모리 사업부인데도 불구하고 대학교 석박사에서 통신 이론을 전공한 친구들을 주로 뽑았습니다. 제 팀은. 그래서 통신 이론을 전공한 친구들과 하드웨어 설계 전문가들을 같이 결합을 시켜서 팀을 만들고 그 팀들이 알고리즘 개발부터 회로 설계까지 하는 그런 일들을 해왔기 때문에 저희가 만든 것들은 알고리즘과 칩까지 다 알면서 하니까 세계 최고의 제품들이 나오고 그것이 또 이제 메모리 제품들이 세계 최고가 되는데 기여를 했다고 저는 자부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 제가 제가 느낀 거, 제가 학회 활동을 하면서 또 이제 많은 기업체 분들과 교수님들을 많이 만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경험했고 느꼈던 것을 바탕으로 어떤 것들을 중점적으로 고민해야 될까. 물론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 답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서 방안을 찾으면 좋지 않을까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주제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실제로 메모리 쪽은 세계 1등이고 시스템 LSA 쪽은 좀 뒤지고 그렇지만 어쨌든 반도체 산업 전체가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그 강화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런 방법들을 찾아보기 위해서 먼저 현재의 반도체 산업 현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산업 현황을 살펴본 후에 이제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그러나 반도체 산업 생태계 따지면 보통 반도체 제조와 관련된 밸류체인 관점에서 보통 따집니다. 즉 소재, 부품, 장비, 그 다음에 응용 이런 제조와 관련된 밸류체인 관점에서 주로 살피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도체 개발에 필요한 기술과 인력 관점으로 구분을 해서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그 이유가 중장기적으로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계속 유지하려면 지속적으로 우수한 인력들과 공급이 돼야 되고 지속적으로 정말 경쟁력이 굉장히 높은 기술들이 개발이 돼야 되는데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제대로 따져봤는가라는 의문을 계속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좀 따져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본 포럼에서 물론 제조와 관련된 걸 좀 다루긴 하겠지만 반도체 기술과 인력 확보 방안을 중심으로 그리고 우리가 반도체 전문가, 반도체 인력을 양성해야 되라는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숫자를 주로 얘기를 합니다. 숫자를 주로 얘기하는데 과연 어떤 전문가를 양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을 해봤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반도체 전문가에 대해서 거의 모든 사람이 반도체 전문가가 뭔지 알아요. 그렇지만 과연 아는가? 그것이 정확한 정의인가? 이런 관점으로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주제가 주로 어떤 역량을 가진 인력을 양성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우선 이것은 이제 반도체 산업회 자료를 제가 발췌해서 사용한 것인데요.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사실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과반수 이상이잖아요. 약 51% 정도 되는데요. 다행히도 한국은 시장 점유율이 한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2위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것이 메모리 반도체 덕분이죠. 메모리 반도체가 한 60% 가까이 되니까 메모리 반도체 덕분에 한국의 반도체 시장이 세계 2위를 유지하고 있다는데 시스템 반도체는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시스템 반도체는 미국이 70% 정도로 압도적이지만 한국은 거의 뭐 미미하죠. 3% 정도니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 그치? 메모리 반도체는 잘하고 있으니까 지원이 필요 없어.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죠? 메모리가 잘하는 것은 계속 잘하도록 지원이 필요하지만 특히 못하는 쪽도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해. 이런 관점으로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역별 제조시설 규모 관점에서 보면 제조시설 관점으로 보면 미국이 12%, EU가 4% 정도, 한국이 약 17% 이 정도가 되는데 한국 기업이 가지고 있는 제조시설 관점에서 보면 한 전체 글로벌 시장의 커패시티의 한 20% 정도를 가지고 있다니까 굉장히 적은 숫자가 아닌 거죠. 그래서 제조시설 관점으로 보면 꽤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물론 파운드리만 보면 TSMC가 압도적으로 1위고 우리가 한참 못 미치는 거이긴 하지만 현재 상황은 이렇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좀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산업 생태계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현재 생태계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갈 것인가를 따져보려면 우리 산업의 동향이 어떻게 되느냐를 살펴봐야 될 텐데요. 한마디로 제가 정의한 ICT 산업, 인포메이션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 즉 정보통신 기술 산업 발전의 트렌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커넥티드 앤드 인텔리전스 언 클라우드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사람과 사람, 사물과 사물, 사람과 사물 모든 것들이 연결이 되면서 동시에 지능을 갖고, 즉 우리가 요즘 흔히 말하는 AI 뭐 이런 얘기들이 다 들어가는데요. 모든 것이 연결이 되면서 동시에 지능을 갖는데 이것이 클라우드 상에서 연결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 누구나 인정하는 현재 ICT 인더스트리 트렌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생태계는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우리가 소비자 가전이라고 부르는 컨슈머 홈, 그 다음에 스마트 인프라스트럭처, 시큐리티나 서베일런스 또는 헬스케어, 텔레커뮤니케이션, 자동차를 포함한 운송수단, 교통, 에어로스페이스, 메타버스, 인더스트리얼 로봇, 리테일 이런 것들이 응용 분야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응용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반도체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제품들이 사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반도체를 기반으로 한 제품들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크게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각각의 필요로 한 소재나 장비, 부품들 테스트 이런 것들이 이제 각 공급하는 회사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메모리 반도체는 IDM이라고 부르는 삼성전자나 이렇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인텔 이런 회사들이 메모리 반도체에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스템 반도체 당연히 TSMC나 삼성 이런 데가 들어가 있고 이래서 반도체 자체를 설계하고 제조하는 그런 회사들과 소재 부품 장비를 제공하는 회사들, 설계 툴을 제공하는 회사들, 테스트나 패키지를 하는 회사들 서로 연결 관계에 있는 이러한 생태계를 이루고 있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 각 제조 회사들이 필요한 소재나 부품 이런 밸류 체인 관점에서 보면 크게 메모리와 시스템 반도체를 좀 구분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기본적인 단계는 설계를 하고 제조를 하고 조립 검사를 하는 것으로 끝나는데 기본적으로 메모리는 앞에서도 봤듯이 종합 반도체 회사인 인텔이라든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시스템 반도체는 각 단계별로 역할이 좀 분담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근데 메모리를 대한 시스템 LSI를 보면 시스템 LSI 사업부와 메모리 사업부가 그 파운드리 사업부가 있어서 설계와 제조가 같이 또 일관되게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 팹리스 업체들이 설계를 하고 제조를 하면 패키지와 테스트를 하는데 그때 팹리스 업체들이 필요로 하는 IP들을 제공하는 IP 프로바이더들이 따로 있고 물론 팹리스가 모든 IP를 외부에서만 공급받는 것은 아니고 자체적으로 개발한 IP들도 상당히 많이 있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크고 중요한 IP들은 외부에서 공급받는 경우도 많은데 우리가 잘 아는 ARM 같은 경우는 CPU라는 IP를 공급하는 굉장히 중요한 회사인 거죠. 그리고 또한 우리 설계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EDA 툴인데 EDA 툴은 케이던스와 시냅시스가 거의 독점을 하다시피 그런 상황이고요. 당연히 반도체 장비는 우리가 잘 아는 ASM이라든지 일본계에서는 텔이라든지 이런 데서 장비를 공급하고 있고 물론 재료 소자 이런 것들은 저런 회사들이 공급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자면 메모리 반도체는 설계와 제조를 동시에 수행하는 IDM 업체 체제의 기업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시스템 반도체는 설계와 생산으로 분업화된 체계를 이루고 있는데 물론 한 회사에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런 아까 보신 그 어플리케이션부터 소재까지 아우르는 그런 생태계와 이런 프로세스 상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이 원활하게 공급이 되지 않으면 경쟁력을 가질 수가 없고 사업이 지속적으로 영위가 되지 않겠죠.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자면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관점에서 보면 소재 부품이나 장비에 대한 국가 간의 분업화나 협업 체계는 잘 갖춰져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여기 해당되는 기업체들이 저것을 제대로 갖춰놓지 않으면 사업을 영위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도 잘 갖춰져 있긴 하지만 누구나 다 있다시피 지정학적 리스크에 취약하다는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에 취약하다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그래서 핵심 소재나 전략 소재, 부품, 장비 등에서 일정 부분 국산화가 필요한데 그런 거에 대한 노력들도 많이 되고 있으니까 제가 여기서 더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잘 알겠지만 이거 전체를 100% 국산화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효율적이지도 않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관에서는 특히 국가나 국내 기업 간 분업과 협업이 잘 이루어지고 유지되도록 정책이나 제도와 자금으로 좀 지원하는 것이 필요할 텐데요. 여기서 우리가 좀 놓칠 수 있는 것이 저런 반도체 제조 관련 사업이나 인력 육성에 대한 지원은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관점을 또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반도체라고 할 때 놓치기 쉬운 부분들, 즉 직접 반도체라고 부를 수 없을 것 같은데 반도체와 관련되는 것들이 사실은 소재, 화학, 물리, 기계, 전자, 통신 이런 것들이 반도체가 아닌 것 같은데 반도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그런 분야들이기 때문에 저런 분야들에 대한 학교에서 연구라든지 아니면 저런 얘들 하는 기업체라든지 이런 데를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민에서는 당연히 공급망 다변화를 하지 않으면 저런 리스크에 취약하기 때문에 저것들은 기업체에서 중점적으로 고민을 하고 해결을 해야 되지만 관에서 도와준다면 상당히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제조 관점의 흐름이 아닌 기술과 인력 관점에서 반도체 기술이란 과연 무엇인가 아니면 반도체 전문가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반도체 기술, 반도체 전문가 누구나 다 아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렇게 명확하게 정의가 안 돼 있다는 게 제 느낌인데요. 제가 틀렸을 수 있고 틀렸기를 바라지만 하여튼 그것이 제대로 정의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인력을 10만 명을 양성하든 100만 명을 양성하든 별로 의미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떤 인력들을 양성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면서 기술과 인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한 것은 제가 나름대로 경험의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라 정답이 아닐 수가 있으니까요.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반도체를 만드는 이유는 어떤 특정한 어플리케이션을 보고 그 시스템에서 필요로 하는 문제를 해결하거나 그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리퀘어먼트를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반도체를 제조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어플리케이션과 시스템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AI, AR, VR, IoT 이런 응용 분야들이 있고
통신 시스템이라든지 컴퓨터 시스템, 스토리지 시스템, 그다음에 요즘 흔히 말하는 자율주행차를 포함한 자동차 시스템 이런 온갖 시스템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모든 시스템들이 다 어플리케이션과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시스템들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맨 먼저 해야 될 것이 문제를 정의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저런 어플리케이션 시스템들은 어떤 기능을 할 것이고 어떤 문제를 풀어줘야 우리가 필요로 하는 기능들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그 문제 정의가 첫 번째인 것이고요. 그 문제 정의가 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이 나와야 되는데 그 솔루션은 우리가 통칭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알고리즘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알고리즘 형태로 나오는데 이것은 대개 수학적인 표현을 기반으로 한 알고리즘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각 분야별 어플리케이션별 시스템별 분야별로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알고리즘을 개발하거나 이해를 하려면 그런 분야에 대한 지식, 즉 도메인 날리지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이 도메인 날리지를 공부하려면 뭐 대학교 학부만 가지고는 부족할 수도 있고 석박사 과정이 꼭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런 알고리즘을 우리가 반도체라는 손으로 만들 수 있는 어떤 형태로 제작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설계와 제조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설계와 제조를 통틀어서 구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임플리멘테이션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설계 기법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것을 저는 디자인 날리지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수많은 설계 기법들이 필요하고 이런 설계 기법들을 실제로 적용을 해서 설계를 하려면 저때 필요로 하는 EDA 툴도 잘 쓸 수가 있어야 되겠죠. 즉 설계 기법과 EDA 툴을 사용하는 것이 좀 다르게 저는 구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형태로 해서 설계가 된 것을 제조를 해야 되는데 제조를 하려면 당연히 앞에서 봤던 소재, 부품, 장비와 관련된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제조가 돼야 되겠습니다. 좀 더 세분화 보면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주장하고 싶은 얘기는 회로 설계 전문가라면 이 많은 내용들을 다 갖춰야 된다라는 게 제가 주장하고 싶은 얘기인데요. 물론 모든 회로 설계 전문가 저걸 다 하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과 많은 노력이 필요할 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많은 수의 인력들은 이데아 툴 잘 쓰고 아니면 디자인 날리지만 잘 가지고 있어도 되고 어떤 사람들은 또 도메인 날리지가 풍부해서 이해를 잘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고 이런 계층화된 그런 인력들이 필요하기도 하고 물론 몇몇은 전체를 꿰뚫어서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러려면 굉장히 많은 그 교육 시간과 경험을 쌓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구현을 할 때 우리가 회로 설계의 관점에서 보면 회로 설계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회로 설계를 실제 제조 관점에서 실제 물건으로 반도체로 만들려면 소자 설계, 소자 개발이 필요한데 이런 소자 개발은 트랜지스터나 디바이스 즉 공정 쪽 전문가들이 저런 걸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메모리만 하더라도 회로 설계 전문가와 공정 전문가들이 서로 협업을 하면서 일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것을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응용 시스템 알고리즘 전문가, 설계 전문가, 제조 공정 설비 전문가, 조립 검사 전문가, 품질 신뢰성 전문가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을 텐데요. 이렇게 정리한 것이 완전히 뭐 정답이라는 얘기는 아니고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한 것이니까요.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보면 거의 모든 분야를 필요로 하네라고 느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이 알고리즘 관점에서 한번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일부러 이렇게 좀 복잡하게 해왔는데요. 사실은 제가 메모리에 있으면서 메모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통신 전공한 친구들과 같이 한 일들이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메모리에도 저렇게 복잡한 알고리즘 쓰요? 이럴 텐데 여기서 알고리즘들 하나하나 제가 다 말씀해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휴대폰을 포함한 모든 전자제품들이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그 데이터를 주고받고 모든 일들이 벌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음성이라든지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캡처를 하고 그것을 갖다 뭐 소스 코딩이라는 것을 거치고 인크립션을 하고 에러 커렉팅 코딩을 하고 모듈레이션을 하고 이런 작업들을 거쳐서 일어난다고 보면 되겠는데요. 물론 이런 알고리즘들을 설계자가 모두 개발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이미 많은 알고리즘들 개발이 되어 있고요. 이런 알고리즘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만 설계를 못하기 때문에 회로 설계자라 하더라도 저런 알고리즘을 제대로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따져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 경험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그 주요 오퍼레이션들을 살펴보면 먼저 뭐가 되겠어요? 데이터 제너레이션이 필요하죠. 즉 데이터를 생성하는 것이 필요한데 생성은 센서라든지 트랜스듀서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생성이 되고요. 그다음에 생성된 데이터를 어딘가에 저장을 해야 될 텐데 저장하는 것이 데이터 스토어링인데요. 데이터를 저장하는 부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모리죠. 전통적으로는 DRAM, 플래시 메모리, SRAM인데 최근에는 하이밴드위스 메모리라는 HBM 이런 것들이 등장을 했고요. DRAM 계열이죠. 그다음에 컴퓨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프로세서인데 프로세서는 기본적으로 일어나는 CPU, 센트럴 프로세싱 유닛, GPU, NPU 이런 것들인데 AP도 마찬가지고 최근에는 컴퓨팅 유닛과 스토어링, 즉 메모리 유닛을 같이 결합한 메모리 내에서 프로세싱하는 PIM이라는 것이 요즘 핫한 주제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서 베이스밴드 모뎀 또는 아날로그 RF를 포함한 모뎀 이런 기술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보면 이런 알고리즘들은 다 수학적인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된 것이고 이것들을 반도체로 구현한 것이 우리가 반도체 산업에서 일어나는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기대하는 시스템 LSI에서 해야 될 일이 대부분인 건데 시스템 LSI만이 아니고 메모리에도 저런 것들이 쓰인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제가 일부러 좀 복잡한 수식을 넣었는데 이거 여기서 설명드리거나 여러분이 관심 가지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아닌데 이렇습니다. 그 반도체 소자를 이해하는데 매우 유용한 식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리고 아까 반도체 공정기술자들 그중에서도 특히 소자를 개발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수식들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제가 다행히도 석사 때 이런 반도체 불승을 해서 조금 저한테는 낯익은 기술이긴 한데요. 보시면 뭐 이름도 이상하고 수식도 좀 이상한 것들이 많아요. 물론 우리가 수학을 고등학교 이상의 수학을 공부했으면 어느 정도 본 것들도 있는데 여기 보면 이게 우리 편미방이라고 하는 편미분 방정식으로 하는 파셜 디퍼런셜 이퀘이션이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유명한 수식이고 반도체에서는 반도체 소자를 하는 사람들은 최소한 한 번 이상은 다 겪어봤던 그런 식인데 이런 식들이 필요한데 제가 이 수식이 중요하죠. 일부러 복잡한 수식을 골라왔는데 그 이유는 반도체 소자를 연구 개발하려면 정말 수학을 열심히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여러분부로 수학 열심히 하라는 건 아니고요. 당연히. 우리가 인력을 양성할 때 반도체 전문가를 양성할 때 어떤 학문들을 가르치고 어떤 공부를 하도록 할 것인가 그런 관점에서 수학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반도체 제대로 못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온 얘기입니다. 양자물리, 편미분 방정식 이런 것들에 대한 걸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다시 정리를 하자면 반도체 제품은 응용 시스템, 아까 어플리케이션이나 시스템 이런 얘기를 했죠. 응용 시스템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수학적인 알고리즘을 뭐로? 반도체로 구현한 종합예술품이다. 그러니까 제가 정의하는 반도체 제품입니다. 즉 수학적인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하되 수학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모든 기술들이 다 통폐합돼서 만들어진 종합예술품을 반도체 제품이라고 저는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구분을 하는데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겪었던 일인데요. 어느 임원들 회의인데 제가 알고리즘을 한번 설명하라 그래서 알고리즘이 뭐야 설명하라 그래서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요. 1시간 동안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알고리즘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에 대한 그 세 가지 구분을 1시간에 설명했는데 1시간 설명하고 끝났을 때 들은 질문이 그래서 알고리즘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런 질문을 다시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1시간 동안 설명을 잘못했구나 그렇게 했는데요. 즉 알고리즘은 우리가 구현해야 될 대상이 어떤 시스템이나 어플리케이션에 필요한 문제를 풀기 위한 것이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한 것을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로 구현하는 것인데 즉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는 구현 방법의 차이라고 저는 정의를 하는데요. 그래서 같은 레벨로 보고 알고리즘이 소프트웨어야 그런 분도 있고 하드웨어야 그런 분도 있거든요. 알고리즘은 하드웨어로 구현할 수도 있고 소프트웨어로 구현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반도체 내에 하드웨어 형태로든 소프트웨어 형태로든 구현이 되는 것이다 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반도체는 결국은 모든 것을 포함한 것이다 라고 욕심을 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반도체 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절대적인 경쟁력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절대적인 경쟁력을 갖고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반도체 전문가가 지속적으로 양성이 되어야 하는데, 그럼 과연 반도체 전문가는 어떻게 정의해야 될 것인가? 기존에 우리가 정의한 것들을 한번 다시 살펴보자라는 관점으로 보면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응용, 시스템, 알고리즘 전문가는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 및 구현해야 할 기능을 정의하고 개발 대상이나 목표를 설정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설계 전문가는 저런 설정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텐저블 IP, 이것이 이제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실제로 쓸 수 있는 IP인데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로 구현을 하는 것이 설계 전문가인데, 당연히 그 분야에 대한 도메인 날리지가 있어야 될 것이고, 또한 당연히 설계 기법, 설계에 필요한 여러 가지 설계 기법들이 필요한데요. 그것과 그 설계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데어 툴을 잘 사용하는 것들을 보유하겠죠. 그 다음에 제조공정 설비 전문가는 설계된 IP나 SoC를 반도체 칩으로 제작하는데, 이 중에서 특히 공정기술 전문가는 디바이스 피직스, 즉 소자물리, 아까 얘기한 수학이나 양자물리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한 디바이스 피직스에 대한 지식을,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어야지만 제대로 개발을 할 수가 있고요. 당연히 각각 조립, 검사, 품질, 신뢰성, 소재, 부품, 장비 운용하고 이런 쪽에도 당연히 그 분야별 기술들이 당연히 필요한데, 우리가 어떤 분들은 얘기를 하면 소재나 부품, 장비 쪽을 위주로 얘기를 하고, 어떤 쪽은 조립 검사나 제조 이런 쪽을 주로 얘기를 하고, 저런 그 어플리케이션 시스템이나 알고리즘부터 디바이스 레벨 이런 다른 관련된 학문이나 이런 것들까지 얘기를 하는 경우는 잘 못 봐서, 물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많이 못 봐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반도체 전문가는 수학, 물리, 화학, 심지어 생물까지도, 왜냐하면 그 MPU 같은 경우는 인간 뇌를 모방한 뭐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생물에서도 얻는 그 인사이트를 얻는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여기다 저는 사실 지구과학도 넣고 싶은데, 왜냐하면 소재나 이런 것들 우리 불산 보면 형석에서 나오는 건데, 그런 지질학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거의 모든 학문 분야를 섭렵해야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물론 반도체 좀 한 사람이 그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을 것이고요, 당연히. 그래서 각 분야별로 전문가를 골고루 양성해야 된다는 것이 제 말씀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좀 민감한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요. 물론 고치기도 쉽지 않을 테지만 교육 목표나 체계를 좀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가 계속 느끼고 기회 있을 때마다 주장하는 얘기인데요. 그러나 초, 중, 고등학교 수학, 물리, 화학 등 기초교육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심지어 요즘은 그 수학 2, 물리 2 뭐 이런 것들을 고등학교에서 공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것들 안 하면 당연히 미적분 모르고 아까 얘기한 미분 방정식 이런 거 당연히 모를 텐데, 그러면 물론 누구나 그렇게 강화된 교육을 받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것을 원하지 않고 그런 쪽에 맞지 않는 사람들도 한다면 지옥이 될 테니까 누구나 할 필요는 없을 텐데, 그런 것을 필요로 하고 할 수 있는 사람들, 재미있어 하는 사람들은 정말 깊이 있는 수학을 공부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이 만들어져 있는가라는 것이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대학에서는 다양한 분야를 전공하는 학사급 인력을 양성하는 건 당연히 필요한데, 더 많은, 즉 2개 이상의 학문 분야를 아우를 수 있는 고급 인력을 양성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입니다. 즉 기업체에서 당연히 다양한 레벨의 전문가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학사, 석사, 박사 다 필요하거든요. 물론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체 사내 교육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서 기술 교육 시키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반도체에서는 모든 회사들이 그런 거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학에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관에서 대학을 잘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는 정말 많이 고민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정말 민감한 얘기일 수 있지만 대학이나 지역별로 역할 분담을 하는, 물론 중점대학이니 뭐 거점대학이니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는 있지만, 예를 들자면 꼭 이렇게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그룹 A에 속한 대학들은 어플리케이션이나 시스템이나 알고리즘이나 아키텍처 중점으로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그것들이 필요로 하는 데 가서 일을 하고, 그룹 B에 속한 학교나 지역에서는 공정기술 중점, 이런 식으로 좀 기술 분야를 나누어서 교육을 하고 훈련을 하고 그 레벨에 맞도록 이렇게 배치되는 것은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봤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는 얘기라, 어쨌든 그냥
기본에서 시작한다고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냥 민간 전문가를 활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정말 전문가가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하고 퇴직자를 활용하는 이런 방법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이런 것들이 좀 더 좀 잘 됐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산업계와 학계 또는 민관의 인적 교류가 활성화됐으면 좋겠는데, 산업계 전문가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 다음에 사실 20, 30년 이상 저 분야에서 전문 기술력을 쌓아온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런 사람들을 대학이나 이런 데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 물론 일부 활용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방법들을 좀 찾았으면 좋겠고, 물론 대학 교수의 산업체 근무 활성화도 여러 가지 부작용들도 있어서 좀 어려운 얘기 중에 하나긴 하지만 어쨌든 제대로 부작용을 해결해가면서 저런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도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정부 R&D 기획 평가 등의 산업체 전문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했으면 좋겠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물론 정부 R&D 기획 평가 등의 산업체 전문가 참여하라고 공문 이런 거 메일 이런 거 잘 받는데요. 실제로 산업체에 있는 사람들이 참여하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들 때문에. 그래서 환경 조성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토론은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전문가를 양성하고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런 방안은 무엇일까? 단기, 중장기 관점에서 봤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재와 부품, 장비 등의 반도체 제조 관련 사업 강화에 필요한 그런 관련 분야. 여기서는 수학, 화학, 물리, 기계, 전자, 통신 이런 건 다 아울러서죠.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한 효율적인 민관 협력 방안은 무엇인가? 깊이 있게 논의해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제가 발제하는 내용입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